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22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중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2소단원 민족운동의 분화와 실력 양성운동 되겠습니다. 오늘 민족운동이 즉 독립운동이 분화되는 과정을 좀 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되겠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별되니까 요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중에 한쪽이 이 실력 양성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어느 쪽이었는지는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92쪽으로 같이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문표 하나씩 읽어봅니다. 첫 번째,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과정과 민족운동의 분화를 연결지어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운동의 분화 중 민족운동이 변화된 것 중에 한 갈래가 바로 사회주의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갑니다. 실력 양성 운동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및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얘기를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연표를 보시면요. 1918년부터 나오는데 한인사회당 그러니까 1918년쯤부터 이미 191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단체가 결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인사회당은 러시아 연해주 쪽에 있는 하바롭스크라는 지역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1920년과 23년에는요 같은 이름의 장려회 조직이 만들어지는데요. 평양 지역에서 조선물산 장려회 20년도고요. 23년도에는 서울 지역에서 조선물산 장려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물산이라는 것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에서 생산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라는 즉 물산 장려 운동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23년에 같은 해에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됩니다. 이것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조선인이 직접 우리 민족의 대학을 세워보자 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자, 1925년에는 사회주의 단체인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바로 이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제 또는 산업에 관한 운동이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교육에 관한 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의 경제, 산업 내지는 교육을 강화시켜서 즉 뭘 하자? 실력을 양성하자는 쪽입니다. 해서요, 이 모든 운동들은 모두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민족운동의 분화 과정부터 볼 건데요. 민족운동이 분화되는 것이 하나는 민족주의고 하나는 사회주의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사회주의가 확산된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와 국내로 좀 나눠 봤는데요. 국외의 경우에는 그렇죠. 러시아에서 혁명이 1917년에 있게 됐죠. 하면서 사회주의가 전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서구 열강들이 한국 독립에 대해서 대단히 냉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파리강 회의에서 한국 독립? 그게 뭐지? 이렇게 냉담한 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국제공산당 세력인 코민테른에서는요. 당시 약소민족의 해방을 지원하겠다라고 내세우게 됩니다. 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인들 또는 한국인들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요. 무엇으로서? 그렇죠. 독립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죠.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확산되는데요. 각종 사회운동 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지는데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든지 조선 노농 총동맹 이거는 노동자와 농민을 같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노농 총동맹 등이 결성됐습니다. 그리고 1925년 그렇죠. 조선 공산당 결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한 3, 4년 정도 활동하다가 강제로 해산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크게 나눠서 1920년대 민족운동은요, 크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동의 목표가 있었어요. 일본 제국주의, 타도, 즉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나뉘게 되었는가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좀 시각이 달라요. 자, 민족주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과 남의 민족으로 세상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회주의자들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세상을 좀 나눠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회주의는 사회에 있는 부를 갖다가 사회가 좀 공유를 하자라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못 가진 자 쪽이 사회주의자에 많아요. 그들의 직업이 주로 당시에 농민이나 노동자였고요.
자, 그리고 민족을 부르짖는 민족주의자들은요, 오히려 이 못 가진 자들을 부리는 가진자 쪽이 좀 많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소장농, 농민들을 부리는 지주, 그리고 노동자를 부리는 자본가 등이 주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못 자르듯이 모든 지주와 자본가가 다 민족주의자고 모든 농민과 노동자가 다 사회주의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 진짜 중점적으로 볼 것은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인데 이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산업을, 민족의 교육을 진흥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었거든요. 자, 보시면 실력 양성 운동이 시작된 계기를 묻고 있습니다. 역시 3.1운동 이후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준비하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오늘의 용어에서 봤던 물산 장려 운동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경우는 1920년 회사령 폐지 이후에 한국인 자본가 역시 회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 없이 신고 과정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니까 한국인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지만 그러나 일본인에 비해서 자본금 비중이 매우 미미했죠. 거기다가 23년이 되면 일부 일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굉장히 조선의 물산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엔 먼저 평양에서 3년 뒤 서울에서 물산 장려회가 조직이 되고요. 조만식 선생 한번 기억해 둘만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즉,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 쓰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호로. 실제로 이게 먹혀요. 그래서 토산품 내지는 국산품 애용의식이 증진되는데, 그런데 점점 이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가격, 즉 물가가 상승되죠. 이러면서 돈 버는 사람들, 즉 자본가만 돈을 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자 중 일부가 이 운동을 비판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진짜로 물건을 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인 자본가는 돈을 더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총독부와 유착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대학을 조선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그렇지만 대학이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았던 거죠. 하면서 23년 서울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즉 우리 조선 민족이 직접 대학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됐고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갖다가 모금하면 대학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총독부에 방해 공작이 있었고요. 날씨도 도와주지 않죠. 그쵸? 가뭄이나 홍수가 번갈아 오면서 농사도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금이 저조해졌고요. 나중에 근데 대학이 결국 생기거든요. 이름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제국대학, 즉 일제가 세운 거죠. 지금의 서울대학교로 바뀐 그런 대학이고요. 자,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력 양성운동 대표적으로 대라 그러면 물산장려운동이랑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대봐 라고 하면 농촌계몽운동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20년대 후반부터요 각종 언론사에서 주도해서 했던 문맹퇴치운동이기도 하고 생활개선운동입니다. 일단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하자, 이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자, 그래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운동들입니다. 자, 신문사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192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됐었죠. 그래서 민족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나왔고요.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보급 운동입니다. 문자보급 운동을 해서 아는 것이입니다. 배워야 산다.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러시아 마린 브나노드를 딴 민중 속으로란 뜻이래요. 이런 이름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묻고 있잖아요. 자, 의의라 함은 일단 민족 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산장려 운동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대 교육 보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밀립대학 설립이라든지 그리고 농촌 계몽에서 문맹퇴치 이런 것들이 다 교육 보급하는 거죠. 근대적 교육 그리고 신문화도 건설해서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이런 문화를 건설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근대적인 발전이나 민족 독립을 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한계점이 있죠. 자, 공개적인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전개를 하게 돼요. 그 선을 넘어서면 일제가 당연히 탄압을 시작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변질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력 양성론의 그 기반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바로 사회 진화론이 있어요. 그리고 문명 개화론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시에 약육강식의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명칭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조선이 혹은 한국이 강해져야 돼. 실력을 양성해야 돼. 근데 얼마만큼 강해져야 돼? 일본만큼 강해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목표가 일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어떤 자기 모순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슬슬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타협하는 민족주의자, 즉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야, 이거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빌드업을 이제 쌓게 되는 거죠. 자, 1920년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운동 두 개 찾아볼게요. 첫 번째 참정권 청운운동, 두 번째 자치운동 되겠습니다. 참정권이라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대표적으로 투표권 내지는 선거권이 있지요. 자, 여기는 민원식이 국민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일본, 우리 조선이 너희 일본의 일부라며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 너네 의회에 투표권을 줘라고 참정권 청원을 하게 되는데 뭐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치운동입니다. 자치권을 달라는 운동인데 일본 너희의 통치는 우리가 인정할게. 다만 우리에게 자치권을 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광수 그리고 최린 그리고 김성수 등이 있었고요. 이들은 자치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선의회 설립을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바람 집어넣는 게 바로 일제예요. 일제가 계속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실제로 해줄 것도 아니면서 계속 헛바람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 일단 말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실력 양성을 우선하는 실력 양성 우선론자들이야. 혹은 우리는 단계적 운동론자들이야 언젠가 독립하겠지라고 하면서 목표는 점점 흐려지고 수단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좌절을 겪게 되죠. 왜냐? 우리는 일본처럼 될 수 없었으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뭐 일본인보다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틀어 막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처럼 강해질 수 없으니 그냥 일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요. 이들이 친일 세력화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은요. 타협한 민족주의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민족주의자가 다 타협하진 않았겠죠.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즉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